안녕하세요. 저는 내로남불 남편 때문에 참았던 울분을 결국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40대 여자입니다. 흔히 본인은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죠. 말 그대로 남의 편이었던 제 남편을 전 제대로 응징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이에도 허구한 날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싸우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부모님의 불화가 심했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엄마는 결국 집을 나가버린 후에 냉정하게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저를 잘 돌봤던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진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허구한 날 술만 마셨습니다. 일도 여기저기 떠돌며 현장 일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한 일주일 있다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곤 했었죠. 그런 아버지가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떠날 때면 늘 냉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빠,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언제 집에 다시 또 올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마. 아빠도 힘드니까 언니하고 잘 있어. 차갑고 냉정하기만 했던 아버지 말에 전 더 기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누구보다 의지가 되었던 사람은 바로 제 언니였어요. 저보다 5살이 많았던 언니도 엄마가 떠났을 땐 고작 12살이었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가끔씩 오는 아빠가 던져주는 돈으로 힘들게 버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 제가 10살, 그리고 언니가 15살이 되었을 무렵, 그때부터는 언니가 혼자 살림을 다 하고 살았어요. 아버진 언니가 어느 정도 큰 이후론 정말 말 그대로 집에 약간의 생활비만 지어주러 오셨을 뿐 집에 자주 들어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니 혼자서 절 돌보며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었어요. 중학생이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언닌 제게 매일같이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고 빨래고 혼자 다 해냈었어요. 소풍을 갈 때도 언닌 한 번도 도시락을 안 사줬던 적이 없었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제 교복은 늘 언제나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닌 절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줬었어요. 절 모르는 사람들이 절 처음 봤을 땐 제가 부모님 없이 언니와 둘이 크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죠. 아버지가 종종 오시긴 했지만 약간의 돈만 챙겨줄 뿐 도움이 되진 않았고요. 그러다 언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공장 생산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진 내내 술만 마시고 집엔 전혀 관심도 없으셨으니 당연히 언니가 대학에 진학할 수조차 없었어요. 언니 입장에선 아마 정말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도 저한테 한 번 힘든 내색도 티를 낸 적이 없었고요. 결국 그렇게 공장에 들어가게 된 언닌 그때 이후로 말 그대로 집안 생계를 다 책임지며 살았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언니가 공장에 들어간 이후론 그나마 주시던 돈도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말 그대로 집안 생계는 언니 혼자 이끌어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언니 덕분에 제가 온전하게 클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일 정도로 언닌 저에게 부모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 언니가 제가 19살이 되었을 때 대입을 준비하면서 절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전 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으로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똑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언닌 그런 절 말리며 다독여줬습니다. 현경아, 언닌 네가 대학 졸업하고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녔으면 좋겠어. 언닌 대학 안 간 거 후회 안 해.
현경이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어서 언닌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 언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언니 돈으로 대학을 가. 나도 그냥 일할래. 나중에 돈 벌어서 내가 직접 대학 갈게. 나중에 내 힘으로 가면 되니까 내가 대학 가는 것까지 언니가 책임질 필요 없어. 지금까지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당연히 현경이 너 대학 가야지. 절대 안 돼. 당연히 넌 대학 가야 맞는 거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 이 언니가 어떻게든 보내줄 거니까. 알았지? 언니 지금까지 현경이 너 대학 보내는 것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한 거야. 너 언니 속상하게 안 할 거지? 언니의 간곡한 얘기에 전 결국 대학 진학을 결심했고 그렇게 대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진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더니만 결국 술 때문에 병이 나서 그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묵묵히 조용히 장례만 치러드렸죠. 솔직히 그 정도로 저희 자매에겐 아버지 자리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덤덤하게 장례가 끝이 나고 난 후 언닌 아버지가 잠든 곳 앞에서 저와 앞으로 잘 살아보겠노라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언니의 목소리가 그 어떤 때보다 참 슬프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19살, 언닌 24살에 저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 뒤론 더욱 저희 자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한 번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을 언니에게 준 적이 있었답니다. 조금이라도 언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언닌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절 혼냈습니다. 야, 박현경, 누가 너한테 이런 거 하래? 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이게 너 쓸 용돈 버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이걸 다 모으고 있었던 거야? 됐어. 언니 돈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우리 생활비 하는 거 다 언니가 내고 있는데 나도 보태고 싶어. 됐다니까 그러네. 언니가 언제 너더러 돈 벌라 그랬어? 너 다시 또 이러기만 해봐. 이걸로 너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다시 또 언니한테 돈 주면 언니 진짜 가만 안 있는다. 그때 어찌나 언니가 절 크게 혼냈는지 정말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습니다. 언닌 그렇게 저에게 단 한 번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그 모진 세월을 버티며 절 지켰어요. 그런 언니가 20대 후반에 결혼했을 땐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형부는 당시 식당을 하던 사람이었고 정말 누구보다 언니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늘 절 지켜주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언니를 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티끌이라도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는 형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라면 우리 언니를 맡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형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면요. 언니와 결혼하면서 저까지 같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특히나 명절이면 본가에 후딱 언니와 인사를 하러 다녀오고선 내내 저와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언니가 결혼한 후 보내는 명절은 1년 중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었답니다. 처제, 처제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히게 간이 잘 됐다니까. 얼른 먹어봐, 얼른. 아, 형부, 저 진짜 배 터질 것 같아요. 이제 더 못 먹겠어요. 에이, 왜 그래, 처제. 나약하게 이럴 거야? 오늘은 내가 아주 각오하고 오라 그랬지? 앞으로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럼 일어나봐. 나랑 같이 춤추자, 춤춰. 아, 춤추면 다 소화돼. 자, 봐봐. 아, 이렇게 다리를 왔다 갔다. 어때? 신나지? 아, 형부, 이게 뭐예요? 완전 아저씨 같아. 에이, 그럼 아저씨지 뭐. 처제도 따라해보라니까. 내가 진짜 잘 추지 않아? 아, 내가 한 춤 한다니까.
그렇게 형부는 저 언니 앞에서도 개다리 춤을 추기도 하면서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곤 했습니다. 식당 일로 바쁠 만한데도 형부는 한 번도 피곤한 기색 없이 집에서도 살림을 도맡아 하며 그렇게 언니를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나 언니가 임신을 해서 몸이 힘들 때면 진짜 드라마에 나온 남편들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형부였답니다. 전 그런 형부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었어요. 사실 형부에겐 전 그저 아내의 동생일 뿐이었지만 형부는 단순한 처제로 절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날 정말 깜짝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같이 생일 축하라고서 형부가 큰 상자를 내미는데 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안엔 좋은 브랜드 구두가 들어있었거든요. 형부,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싼 거 선물로 주시면, 에이, 이제 처제 이런 거 신고 다녀야지. 안 그래도 처제 구두 한 켤레 사주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었어. 이거 나 혼자 고른 거 아니고 언니하고 같이 고른 거야. 내가 고르면 또 촌스럽다고 할까 봐. 형부 고마워요. 편지도 썼어요? 아유, 그건 그냥 보너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 알았지? 구두와 함께 담겨진 봉투 안엔 약간의 용돈과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편지를 읽고서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형부는 절 처제가 아닌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처제, 아니 형경아, 생일 축하해. 내가 시내를 만난 그 순간부터 형경이 너도 내 가족이 됐어. 평생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야. 힘들고 어려울 땐 형경이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언니듯이 나 역시 형경이 너한테 그런 형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형부는 절 정말 친동생으로 생각하며 아껴줬습니다. 그런 형부와 언니에게 전 어떻게든 보답을 해주고 싶어 26살 때부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줬었어요. 그때도 형부랑 언니는 절대 안 받는다고 얼마나 그 꿈 알렸는지 모릅니다. 아유, 누가 코 묻은 돈을 받는데. 아유, 주지 마, 처제. 처제 자꾸 돈 준다고 그러면 진짜 확 독립시킨다. 집 나가서 생고생 해봐야 잘못했습니다 할 거야? 됐어. 우리가 무슨 처제한테 돈 받는다고. 그래, 네가 무슨 돈을 줘. 조카들 봐주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너한테 돈을 주면 줬지 무슨 돈을 받아. 됐어. 이거 잘 모았다가 나중에 너 필요할 때 써. 아이, 언니, 형부, 이거 안 받으면 나 진짜 집 나간다. 나 진짜 독립해? 아이, 그니까 그냥 받으라고. 이거 나 언제까지 줄 수 있을지 몰라. 나중엔 달라고 해도 못 줄 수도 있으니까 얼른 줄 때 받아. 그렇게 투닥거리다가 결국 이번엔 형부와 언니가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계속해서 매달 50만 원씩 돈을 주게 되었어요. 처음엔 진짜 아예 제 월급을 통째로 맡기고 싶었지만 그건 언니가 절대 아니라고 단호하게 하는 바람에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형부와 언니와 살면서 언닌 아들, 딸 한 명씩을 낳았고 전 사랑스런 조카들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을 했어요. 언닌 그 후로 종종 형부의 식당 운영을 도와주러 갔고 전 퇴근 후에 조카들을 돌봐주며 그렇게 저희는 잘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의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언니와 형부는 저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쥐어줬어요. 그건 바로 그동안 제가 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저에게 돌려준 거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 언니와 형부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날이 있었어요.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해? 무슨 얘기하려고? 형부랑 언니 나 시집 간다니까 마음이 헛헛했구나? 그래, 요거사.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시집을 가다니.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너한테 줄 게 있는데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통장? 갑자기 웬 통장? 허, 이거 내가 그동안 보낸 돈이잖아. 아니, 이걸 여태껏 아무것도 안 쓰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왜? 내가 현경이 네가 번 돈을 어떻게 쓰니?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꾸역꾸역 힘들게 버는 돈인데 언니가 어떻게 써? 우리는 엄마랑 아빠도 안 계시고 너 시집 갈 때 내가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이거라도 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현경아, 너 결혼해서 잘 살아.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언니의 손이 어찌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울컥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선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형부 또한 저에게 큰 선물을 주더라고요. 처제, 그리고 들어보니까 동선의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처제 앞으로 대출받아서 신혼집 마련하려고 한다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언제 그 대출이자 갖고 원금 갚겠어. 그러지 말고 이거 우리가 보태줄 테니까 대출 원금이라도 좀 줄이는 데 써. 네? 형부 아니에요. 저 따로 모아둔 돈도 있고 이렇게 언니가 돈도 줬는데 이걸로 충분해요. 충분하긴 절대 안 되지. 그나마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처제 결혼에 선물 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대신 나중에 우리 힘들어지면 모르는 척하기 없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꼭 받아줘. 처제가 행복하게 앞으로 잘 살면 그게 우리한테 보답하는 길이야. 이거 거절하면 나랑 언니 섭섭하다. 그렇게 전 결혼할 때 형부가 내어준 5천만 원과 언니가 모았던 4천여만 원을 받고 거의 1억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언니네도 사실 이렇게 큰 돈을 내어줄 정도로 엄청나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언니는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저에게 뭐든 더 쥐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당시 형부는 고깃집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분점이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을 저에게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도 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사실 당시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모아둔 돈도 많이 없었고 시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전에 시부께서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다 보니 그걸 남편이 갚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별로 못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신용도 별로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어찌됐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죠. 정말 다행히도 형부와 언니의 도움 덕분에 제가 모아뒀던 돈과 함께 한 1억 7천 정도의 돈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약간 모자랐던 돈은 대출을 받았지만 형부와 언니의 도움 덕분에 정말 큰 부담을 덜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엔 남편도 저에게 잘하고 언니와 형부와도 정말 잘 지냈어요. 시댁에서도 늘 저에게 고생한다, 고맙다 하며 절 아껴주시고 예뻐하셨죠. 시댁은 지방에서도 좀 더 들어가야 하는 촌이라 자주 만나 뵙지 못했지만 한 번씩 뵐 때마다 저한테 시집살이 한번 시키시지 않았어요. 그런 결혼 생활하면서 전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아들 한 명을 낳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저까지 가정을 꾸리고 나니 정말 모든 게 행복하게만 느껴졌어요. 언니도 잘 살고 저도 잘 살고 있으니까 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 자식 복은 그래도 있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실체가 밝혀지기란 시간 문제더라고요. 남편은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유독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았었거든요. 명절에 시골에 가면 뒤에 애도 태워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과속을 하고 난폭하게 운전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말리면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여기 고속도로 아니야. 아우, 지금 벌써 100km야. 이렇게 가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아이, 괜찮아. 여기 시골길이라 차 한 대도 안 다녀. 봐봐. 앞에 지나가는 차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다가 갑자기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아우, 제발 좀 천천히 가. 아유, 괜찮다니까 그러네. 나만 믿어. 내가 여기 길을 얼마나 많이 오갔는데. 눈 감고도 여긴 운전하지 뭐. 나 베스트 드라이버야. 그렇게 마구잡이로 운전할 때도 많다 보니 늘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심장이 벌컹벌컹 진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갔다 올 때면 늘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 먼저 차에 타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시로 집엔 주정차 위반 딱지가 얼마나 날아왔는지 모릅니다. 근처에 분명 공영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런 것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차를 세워두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남편과 정말 많이 다퉜었네요. 당신 이것도 뭐야? 이번엔 또 어디다가 차를 세워놨길래 이게 날라와? 아이, 진짜 잠깐 세운 건데 거되게 빡빡하네. 여보, 불법 주정차면 안 되는 곳에 세우니까 그렇지. 이건 교통법규잖아. 지키라고 있는 걸 왜 자꾸 안 지키는 건데. 아유, 괜찮아.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뭐 나한테만 그래. 내가 운이 없어서 걸린 거야, 운이 없어서. 전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정말 속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조심하겠다고 하니 그런 남편을 믿고 넘어갔었어요.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문제는 약간 이런 자기중심적인 게 집안 내력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겐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저희가 살던 곳으로 시누이가 올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더라고요. 뭐 그것까지야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시누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답니다. 바로 올 때마다 늘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하더라고요. 올케, 나 저 방에 이불 좀 바꿔줘. 올케네 덮던 거 그대로 덮으라고 할 건 아니지? 나 씻고 있을 테니까 그 사이에 침대 시트랑 싹 바꿔줘. 네? 형님, 제가 저쪽 방에 이부자리 펴놓을게요. 오늘은 거기서 주무세요. 이 시간에 침대 시트며 다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새로 세탁한 이불도 있고 저희 집도 안방에 다 있는데 내일 저도 씻고 나가려면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그래서 편하게 작은 방에서 자는 건 어떨까요? 뭐야? 아유, 나 맨날 여기 오면 안방에서 자는 거 몰라? 됐어. 그냥 안방 시트 바꿔줘. 야, 재석아. 네 마누라 혼자 하기 힘들대잖아. 너도 같이 해. 이러면 됐지, 옳게? 정말 개념 없고 예의도 없었던 신우는 정말 뻔뻔하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 안방을 내놓으라고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가만히 안 있고 같이 들이받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어찌나 중간에서 말리던지 뭐 어차피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신우였기에 한 번만 참아달라는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저도 그냥 넘어가곤 했었죠. 더군다나 신우이가 저희 집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심해부와 싸워서 집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처음엔 어디 갈 곳이 없어 오죽하면 남동생네 집을 올까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신우에게 잘해주려고 했지만 신우를 겪으면 겪을수록 잘해줄 마음이 사라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한테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엔 누구보다 당당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은 뻔뻔하고 아나무인인 사람이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형부네 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전 그래도 남편이 저희 언니와 형부를 생각해서 팔아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온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언니네 매상 얼마나 올려줬어? 그래도 직원들 데리고 가서 다들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셨겠네. 아, 뭐, 한 100 나왔나? 에이, 근데 사람들은 많은데 영 고기가 별로더라. 그래?
오늘 너무 바빴나? 그래서 카드로 계산한 거야? 웬일이래? 우리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할 때도 거기는 안 가더니 그래도 직원들 데리고는 형부네도 가고. 계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전 남편의 반응에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푸앗하면서 비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그럼 내가 거기서 돈 주고 사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처형이 제부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던데? 그래서 그냥 왔지 뭐. 뭐? 그럼 100이나 나온 돈을 그냥 홀라당 아무것도 안 대고 왔단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어디 있긴 뭐가 어딨어. 여기 있지. 아이, 그리고 남도 아니고 당신 언니 가게잖아. 형님 가게면 처형 가게나 마찬가지고. 계산 안 할 수도 있지 뭘 그래. 처형한테 제부한테 좋은 대접할 기회 주고 난 우리 직원들한테 한턱 쏠 기회 주고 다 좋았지 뭘 그렇게 화를 내?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정도 팔려면 언니랑 형부가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래? 얼른 가서 돈 내고 와. 빨리 계산하고 오라고. 아니, 처형이 괜찮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아우, 됐어. 아니, 생각해서 거기 가졌더니만 고마하지는 않고 이런 게 다 홍보야, 홍보. 뻔뻔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생각해서 가졌으면 매출을 올려줘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본인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텐 본인이 쏘는 거라고 해놓고선 돈 한 푼 안 내고 그렇게 했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언니와 형부한테 미안하다며 생활비에서 돈을 빼서 주려고 했지만 언니와 형부는 또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괜찮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결국 남편과 대판 싸워서 그 돈은 갚았지만 진짜 그때 남편에게 너무 실망을 했었어요. 그나마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뭔가 잘못하면 나중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각서도 쓰면서 저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도 아직 아이가 어리니 아이한테 신경 쓰고 직장 생활도 하니까 남편과 일을 똑바로 잘라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물론 마음속으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수천 번은 더 했지만 또 매번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저 불안불안한 심정으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결혼 생활한 지 2년 만에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형부네 가게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였어요. 형부 가게에서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 한 달도 일을 안 했는데 가부를 해달라고 하질 않나,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질 않나, 출퇴근도 제 시간에 안 하고 자꾸만 일을 제대로 안 하길래 형부가 그 직원을 잘라버렸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서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을 올려버린 거였죠. 미성년자들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술을 판다느니 반찬 재사용을 한다느니 그렇게 글을 써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물론 그런 행동 자체가 없었으니 당연히 구청에서 조사가 와도 무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소문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였어요. 한 번 그렇게 소문이 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퍼져서 해명을 할 수조차 없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점점 형부 가게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경기 불안까지 덮치게 되면서 2중, 3중으로 악재가 겹치고 결국 그렇게 2년을 버티다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형부네 가게 문을 닫게 되었고 언니네 형편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언니와 통화를 하는데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언니, 요즘 어때? 형부 다시 일하러 나간다며. 어디 취직했어? 형부가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러던데 어디 다니는 거야? 아, 네 형부 요즘 일용직 다녀. 날씨 안 좋을 때 빼곤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 저녁엔 또 배달 알바하고. 아, 요즘 네 형부 볼 때마다 이 언니 속이 말이 아니야. 뭐? 아니 왜 투자까지 뛰는데
그냥 일 하나만 하면 되지. 애들도 크고 있고 대출 받은 것도 좀 있는데 그거 갚아야 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나도 일하러 나갈까 싶어. 전 그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했던 형부와 언니가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모함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악재가 겹치며 이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언니네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냥 크게는 말고 한 50만 원씩 보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 우리야 지금 당신하고 나 둘이서 같이 벌고 있잖아. 그리고 신혼집 마련할 때도 언니하고 형부가 도와주고 지금 언니네가 힘드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 여유가 어디 있다고 도와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왜 여유가 없어? 우리 이제 빚도 다 갚았잖아. 우리 힘들 때 누구보다 손 내밀어 준 게 언니랑 형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거야 그쪽 상황이 좋았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뭐 그때만큼 상황이 좋아? 아이 헛소리 하지 말고 50만 원도 절대 안 되니까 보내주기만 해봐. 안 그래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점점 바닥을 치고 있던 와중에 이런 말까지 듣게 되니 남편이 아예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본인이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냉전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혹여나 제가 언니한테 돈을 보낼까 싶어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제가 필요한 걸 말하면 딱 그 돈만 보내주더라고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쯤 시댁에도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이혼을 해서 시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신우는 그간 일도 안 하고 내내 사치만 부리면서 심해부가 번 돈으로 카드를 펑펑 쓰고 다녔던 모양이었습니다. 심해부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한번 얼굴 찡그린 걸 본 적 없었던 그 사람이 단박에 신우이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다니 얼마나 신우가 그간 징글징글하게 굴었겠어요. 그렇게 거의 집에서 쫓겨나듯 이혼을 당하고 온 신우 때문에 시댁도 한바탕 난리가 났답니다. 시몬 자리에 누우시고 시분 매일같이 술만 드시고 속상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시기도 했죠. 너무나 속상해하는 두 분을 보며 참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죠.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그날이 신우의 생일이었어요. 생일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따로 뭐 선물을 챙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10시쯤 누군가 초인종을 막 누르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방 밖으로 나가보게 되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문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서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거든요. 올케, 나왔어. 재석아, 누나 왔어. 자, 받아라. 누나가 뭐 사왔냐면 치킨 사왔어. 아, 얼른 우리 조카 깨워. 가서 치킨 먹으라고 깨우라고. 아우,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애를 깨워요. 아유, 왜? 치킨 먹고 자면 되지. 아우, 피곤하다. 올케,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니까 이불 좀 준비해줘. 네? 뭐라고요? 형님, 지금 몇 시인지나 아세요? 이 시간에 와서 자는 사람들 죄다 깨우는 건 좀 예의 없는 거 아니세요? 전 너무나 화가 나서 신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 보고서 대뜸 화를 낸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아니,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누나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면 여기까지 왔겠어? 누나, 괜찮아. 들어와. 아까 온다더니 치킨 사오느라 늦었구나. 야, 누나 역시. 우리 맥주 한잔 하자. 아이, 그래, 옳게. 화내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리 와서 앉아. 아유,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 같이 앉아서 마시면 되지 뭐. 맥주가 집에 있나? 옳게. 없으면 가서 맥주 좀 사와. 술에 취해서 헬렐레거리는 신우를 보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막무가내로 그 밤에 집에 쳐들어온 신우를 두둔하는 남편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대로 두 사람을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거실에서 술판이 벌어졌는지 우당탕 우당탕거리며 술을 꺼내느니 그릇을 꺼내느니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밖에서 신우랑 남편 둘이서 히덕거리며 그 저녁에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고 전 방에서 진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살짝 열린 안방문 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전 그나마 오던 잠이 홀라당 깨버리고 말았네요. 술에 어느덧 잔뜩 취한 신우이랑 남편이 나름 조용히 한다며 얘기를 하는데 고요한 새벽이라 그런지 말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동생아, 나 우리 동생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야, 재석아, 있잖아. 이 누나 좀 살려주라. 네가 준 200만 원, 그거 간에 쓸게도 안 돼. 네가 준 용돈 200만 원 그냥 푼돈이라고. 아이, 누나, 조용히 좀. 아이, 뭘 조용히 해. 다 자니까 괜찮아. 나 200만 원 아니라 딱 100만 원만 더 주면 안 되냐? 아이, 300만 원만 줘. 나 지금 카드값 내기도 힘들단 말이야.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지금 하나밖에 없는 누나한테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알았어. 알았으니까 좀 조용히 얘기해. 내가 누나한테 뭐 그 정도 못하겠어? 부족했으면 얘기를 하지. 6개월 동안 말 한마디 왜 안 했어? 더 줄 수 있었는데. 전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정말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인간은 지금까지 저 몰래 6개월 동안 신우이한테 매달 200만 원씩 돈을 쳐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 전 안방문을 뻥하니 박차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밖으로 나가자 깜짝 놀란 신우와 남편이 동시에 절 쳐다보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200만 원이요? 아니 뭐 내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 동생한테 돈 좀 받았어. 나중에 다 갚을 거야. 갚을 거라고. 올케도 일로 와. 잠 안 오지? 얼른 같이 와서 한잔해. 뭐라고요? 너나 드시고요. 당신이 당장 얘기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눈을 희번덕 뜨더니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누나한테 글쎄 너나 먹으라고 했다고 그런 거였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누나한테 너라 그랬어? 야, 어디서 우리 누나한테 함부로 대? 네가 뭔데? 뭐라고? 네가 뭔데? 야, 넌 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소리야? 지금껏 네 누나한테 돈 줬어? 그것도 입에? 지금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돈을 줬다고? 네가 양심 있어 없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누나가 지금 내일 모레 50에 이혼하고 불쌍해 죽겠는데 그럼 너 같으면 안 주겠냐? 동생으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뭐 힘든 상황도 아니고 나 우리 누나 불쌍한 걸 못 봐. 그래서 도와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뭐? 야, 그럼 우리 형부랑 언니 힘들 때도 도와줬어야지. 200? 난 꼴랑 50 도와주자고 했더니 너 그때 뭐라고 그랬냐? 어? 언젠 돈갈이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가족이라도 남이라고 언젠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던 거 너 아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완전 찐따 같은 자식 아니야? 이 상도라이 자식 같으니라고. 뭐,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그따위 말이야? 그럼 널 쌍또라이로 가지 뭐라고 하냐?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너 같은 자식하고는 도저히 한순간도 못 살겠다고. 야, 꺼져. 이 집에 지분 하나도 없는 니들 꺼지라고. 안 꺼져? 얼른 꺼져. 그렇게 제가 화를 내면서 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자 아주 그냥 안 쫓겨나려고 신우와 남편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아니, 올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동생한테 지금 뭐라 그랬어? 아주 그냥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해? 지금 해보자는 거야? 그래, 어디 해봐라, 해봐. 계급장 다 떼고 한번 해볼래? 어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 나인 똥구멍으로 먹었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인간이 돼야지. 그 착한 사람이 왜 너랑 이혼했겠냐? 여지껏 철없이 그러고 살고 있는데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여태껏 반성이라곤 하나도 안 하고 동생한테 빌붙는 꼴이라니. 창피하지도 않아? 야, 너 왜 우리 누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해? 이게 진짜? 왜? 뭐? 어쩌라고? 너도 한번 해볼래?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애 착한 거 하나 믿고 구제해줬더니만. 뭐? 사람 이따구로 뒤통수를 쳐? 너 같은 정신 나간 자식은 구제받을 필요가 없었어. 너랑 이렇게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끔찍해. 이런 걸 남편이라고 여지껏 살아와 줬더니만 주지도 모르고 건방을 떨어? 야, 너 뭐 되기라도 하는 줄 알아? 아무 볼 것도 없던 걸 그 지경까지 끌어올려 줬더니만. 야, 너한텐 그냥 그 거지꼴이 제격이야, 제격. 아주 쌍으로 거지 같은 게 와선 내가 더 말하는 것도 기분 더러우니까 나가. 알았어? 뭐? 그렇게 제가 열불을 내면서 화를 내도 두 사람은 도무지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방에서 조용히 목검을 들고 나와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허겁지겁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날 저녁은 어디서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녘에 남편이란 놈은 뻔뻔하게 집에 들어와 씻고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침에 저한테 문자만 턱하니 하나만 보내왔더라고요. 당신 당장 누나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바로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우리 이혼하면 처형이 좋다고 반기겠냐? 안 그래도 힘든 처형 살림에 혹 붙이려고? 제발 좀 생각이라는 걸 해라. 아무튼 누나한테 사과해. 그럼 나도 이혼 얘긴 없던 일로 할게. 남편의 이 문자를 보고서 전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용달차를 불러 남편 짐을 싸그리 포장해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 그 짐이 도착을 했던 모양인지 저한테 아주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전 시댁에서 오는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처음에 나의 전화를 받지 않고 돌렸는데 한 7번 정도 계속해서 전화가 오자 그때서야 제가 남편의 전화를 받게 되었답니다. 야, 너 지금 집으로 내 짐 보냈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문자 못 봤어? 봤다, 왜? 네가 뭐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너랑 이혼할 거거든. 그리고 여긴 엄연히 내 집인데 당연히 네가 나가야지. 그럼 내가 나가리? 뭐? 거기가 왜 네 집이야? 거기 내 집이거든? 내 집이라고. 나도 지분이 있잖아. 아, 그 5천만 원? 야, 고작 그 5천만 원 가지고 지분 운운할 거면 어디 한번 따져보자. 대출금. 그거 내가 계속 내고 있었던 거 알지? 그리고 여태껏 네가 과태료로 낸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냐? 거기다 네가 이 가정에 이바지한 게 뭐가 있어? 일을 해서 돈을 더 줬어? 가사일을 했니? 애를 봤니?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뭐 지분?
이 집 구할 때 너보다 우리 형부랑 언니가 준 돈 더 많아, 이 자식아. 거기다 염치 없는 네 누나 200만 원씩이나 돈 준 건 어디다 빼먹고 5천 원 우는애? 야, 넌 아빠로서 자격도 없고 남편으로서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네 집은 주장하고 싶으면 법대로 해, 법대로. 나야말로 구질구질하게 끌고 싶은 너랑 빨리 끝내고 싶거든? 소송하자, 소송해.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숙려 기간도 3개월 동안 있어야 했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시부모도 결국엔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이혼한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저희 집까지 쫓아와선 세상 못된 며느리 취급을 하시는 거 있죠? 전화로 아주 그냥 악다구니를 쓰시는데 그간 알았던 시부모가 정말 맞나 싶더라니까요. 거기다 이혼 숙려 기간 땐 시누이까지 저희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답니다. 와선 삿대질로 저한테 화를 내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았어요. 야, 네가 뭔데 이혼을 해? 어디서 시건방지게 시댁을 물러보고 말이야. 네가 그러고도 이혼하면서 잘 살 줄 알아? 부모 없는 거 걷어줬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야, 난 부모는 없지만 너처럼 개념이 없진 않어. 넌 부모도 있는데 왜 그따구로 사니? 아, 이혼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몰래 만든 비자금으로 너 도왔더라? 아무튼 피는 못 속인다더니 뻔뻔한 거 뭐 집안 내력이니? 염치가 있으면 여기 찾아올 생각도 못 할 텐데. 니네 집안 사람들은 염치 양심 다 없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나 보지? 그런데 이거 어쩌지? 나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말이야. 다시 한번 찾아오면 네 동생 직장에도 싸그리 다 소문낼 줄 알아. 알았어? 네 유일한 밥줄이 네 동생인데 직장 잃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나이값 좀 해. 그렇게 전 신우에게 한 방을 먹이고선 비웃으며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이혼 소송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법원에서도 제가 집에 이바지한 것도 크고 남편이 거짓말하고서 비자금 만들었던 거, 시댁에 몰래 도움 줬던 거 등등 이런 내용들이 다 이혼 사유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선임했던 변호사가 참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던 것도 한몫했고요. 그렇게 이혼하고서 재산 분할도 거의 대부분 저에게 많이 분할을 하게 되었고 양육비도 제가 남편에게 받으며 양육하기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처음 들고 온 5천만 원만 딱 분할해주면 끝인 상황이었죠. 참, 한 것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큰 소린 떵떵 쳤는지. 아마 제가 가족이라곤 언니밖에 없으니까 제가 언니를 생각해 절대 이혼까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전 이혼이 끝나자마자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놈과 있었던 그 공간 자체가 소름이 끼쳐 싸그리 잊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집을 얻어 지금은 아들과 둘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형부와 언니한테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게 되었어요. 형부와 언니한테 1억을 돌려주게 되자 처음엔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형경아,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큰 돈을 줘.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살아가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걸 우리한테 주면 어쩌자고. 언니, 내가 무슨 혼자 살아? 언니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언니가 없었으면 난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 그리고 형부가 뭐 남이야? 나한테 형부는 진짜 친오빠나 다름없어. 나 형부 힘들어하는 꼴 더 이상 못 봐. 내가 좀 더 빨리 언니랑 형부 도왔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그 후로 지금 저희 언니랑 형부는 뭐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형부가 다시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재기에도 성공을 했어요. 지금 전 이혼한 지 2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저도 직장에 잘 다니고 있고 아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한 번은 하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길래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 남편 놈은 저한테 후회한다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배꼽 잡을 정도로 웃겼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봐. 나 요즘 벌 받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우리 누나 때문에 미치겠어. 내가 용돈을 주다가 끊었더니만 아주 그냥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누나를 안 도와준다면서 난리도 아니야. 글쎄 저번엔 내 머리채도 잡았다니까. 여보, 나 진짜 힘들어. 힘들어 미치겠어. 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니? 넌 여태 그걸 몰랐어? 하여튼간 난 거기 상관할 바도 아니고 우린 남남이니까 네 눈하고 자식은 네가 알아서 하고 양육비 네 아들한테 쓰는 거니까 빼놓지 말고 넣어. 알았어? 그 애틋한 누나한테 200도 안 아까했으면서 자기 자식한테 아까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사람도 아니지. 도저히 양육비 못 보내겠다 싶으면 앞으로 평생 연락도 하지 마. 알았어? 넌 애 볼 자격도 없으니까. 아니야. 다음 달에 꼭 2달치 넣어줄게. 내가 어떻게든 2달치 넣을게. 내가 어쩌자고 당신하고 이혼해가지고 누나 호까지 달고 사는지. 아우 진짜. 술에 취해 한숨만 푹푹 쉬는 전 남편의 전화를 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애틋했던 남매 사이도 돈이 엮이니 왼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더라고요. 이렇게 5년 만에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와 형부도 제기해서 두 아이들 너무나 잘 키우고 있고 조카들도 정말 착하고 똘똘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앞으로 전 저희 아들과 언니, 형부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들을 서로 나누며 잘 지내보려고요.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는 말처럼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그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도 사소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진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